그 아무래도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뭐 성장주가 될 수 있는 조건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 이런 기업을 내가 주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궁금해하는 거 뭐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이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가장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 미래에 약간 제2의 삼성전자가 될 만한 후보군? 이건 뭐 알 수 없죠. 알 수 없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좀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느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모든 제뿐만 아니라 모든 채널에서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 거기에서 찍어주는 종목을 본다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충족을 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관심도 없었는데 누가 갑자기 경기민감주라고 찍어줘. 그러면 마지막에 올라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이 채널에는 좀 나오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회계사들은 좀 보수적인데 제2의 삼성전자를 한번 이 기업이다라는 논리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참모로서 그렇죠. 논리를 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예상하는 기업도 좋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제2의 삼성전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꼽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냥 논리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논리를. 제2의 삼성전자니까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쪽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그 사이에 상당히 이것저것을 준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시면 왜 많은 분들이 지탄하는 게 야 바이오 회사가 무슨 신약 개발 하나 안 하는데 무슨 바이오 회사야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 신약 개발은 잘 생각하세요. 누가 해야 되냐면 삼성 바이오가 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제약회사의 천재적인 의학 박사님이 퇴사하셨는데 믿을 거라는 건 머리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약 개발해야죠. 투자 받아서.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이 무서운 이유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 그쵸. 강점은 신약 개발이 아니라 그룹사의 돈이죠. 이 돈 갖다 뭐 한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인프라를 깔아버린 거죠. 생산 설비를.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CMO라고 하죠. 매뉴패처링. 제조업으로는 OEM하고 비슷한 논리. 그래서 매뉴패처링, 위탁 생산하는 캐펙스가 1위입니다. 글로벌 1위. 그렇죠. 역시 리더님. 국내 1위 아니에요. 이미 전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들 분식회계 논란 보고 계실 때 이미 그래서 이쪽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사업보고서에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 한번 보셔라. 거기에 독일이나 스위스 회사들이 나름 상당한 유수의 경쟁 회사인데 그런 쪽이 수치가 제가 뭐 거의 유사합니다. 아마 29만 리터. 그런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이미 지어서 운영 중인데 36만 리터예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멈추고 이미 전 세계 1위인데 4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서 많이 본 모델 아니에요? 반도체랑 유사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2의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하대했냐면 야 선진국의 옛날 편으로 하청업체 아니냐. OEM. 근데 봐보세요. 바보가 인상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 1위입니다. 네. 기술을 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다 보면 그리고 이 얘기도 결국은 기술 개발까지 가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안정적이면서 성장을 택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보고서에 보면 써 있어요. 사업보고서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CMO지만 CDO까지 갈 거고 디벨로먼트 개발. 네, 신약 기술 개발 그리고 임상실험 모든 거를 토탈해서 원스톱 서비스까지 하는 CRO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 안의 기업인데 야 그거 거짓말 아니야? 예, 그래도 함부로 쓰진 않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기업들이라 그런 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2의 삼성전자라고 본 거야. 다만 딱 하나 조심할 건 저는 3, 40만 원대부터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이건 거예요. 지금은 뭐 요즘 뭐 모더나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삼성바이오 또 올랐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저는 10%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그래서 저는 뭐 이 너무 비싼 게 좀 단점이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인플레이션 이슈나 이런 것들로 조정이 온다면 삼성바이오 쉽게 조정 오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지만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싼
때 샀을 때 좀 마음이 편안하니까 당장 사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조정, 성장 중이니까요. 네. 뭐 그냥 회계사님 개인적으로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사람마다 각자 다 논리가 다르고 네. 보는 주식이 다 다르니까. 네네. 이런 논리로 네. 보고 계신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또 좋은 정보이고 하나 더 추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 이유는 이런 논리예요. 논리. 저는 미래에 좋아질 기업은 이건데 오늘보다 좋아질 건 첫 번째 그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산업이. 그리고 두 번째 그 성장하는 걸 혜택을 받을 정도 그 개별 기업이 강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갖춘 게 바이오 산업 자체는 우리 100세 시대입니다. 노령한데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140까지 사실 수 있어요. 늙어서도 건강히 살려면 바이오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별 기업으로서 상당히 똑똑한 기업이죠. 이 두 가지를 엔드 조건이니까 꼭 이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업이 이 두 가지를 갖췄다라고 하면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으로 뭐 10년 뭐 성장하는 산업 이렇게 해서 뭐 설문조사를 해보면 헬스케어는 무조건 끼더라고요. 그렇죠. 뭐 인공지능 뭐 등등 이런 것도 다 나오긴 하지만 확실히 좀 헬스케어 그쪽이 시장 규모도 크고 네네. 여기저기에서 오르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뭐 다른 기업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의 예시를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10개 나열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냥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될 만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한 개 좋아하세요, 한 개. 한 개 좋아요. 한 개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뭐 용인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하고 실물 경기가 살아나면은 또 이렇게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이 늘어나면서 약간 부채 비율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안 좋았던 사례를 좀 되돌아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적 완화, 그래서 돈을 풀고 어느 정도 정상화됐나 싶었더니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2011년 8월달 그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온 게 유럽 재정위기, 그다음에 신흥국의 재정위기. 이게 결과적으로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위기인데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대자뷰 영상처럼 배풀이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부채 위기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확 꺾이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과도한 부채로 자본주의, 심지어 미국식 자본주의가 완전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게 왜 되게 크냐면 그럼 자산 가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 때문에. 이건 사실이에요. 전세가 과도합니다. 부채가.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연구하고 참모로서 분석한다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본주의가 무너질 일은 거의 없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자본주의가 무너질 거였으면 2008년도에 무너졌었어야 돼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보다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정말 무너질 뻔한 위기는 지금 이래한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1년도에 강등되고 이때 무너져야 되는데 미국은 이걸 관리를 하면서 이겨내버렸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부채를 늘리면서도 결국 부채를 관리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채는 과도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관리를 못하면. 그런데 2008년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보고 이거를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관리하는 기법을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잘 보세요. 저는 이제 회계사 보니까 항상 이 이슈를 해결할 때 키 포인트를 잡는데 부채가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자예요. 매월 내는 이자. 두 번째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원금 상환. 이 두 가지인데 보세요. 지금 아무리 2경을 훌쩍 넘어서 이 경이라도 그래서 제로금리가 나온 거예요. 이 경에다가 이자율 0%를 곱하면 천하의 3경이라도 이자는 없습니다. 부채 위험 요소 1번을 해결했어요. 물론 제로금리, 미국이 기준금리 제로래도 실질금리는 있지만 그만큼 내려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금은 어떻게 할 건데? 똑같습니다. 저한테 회계사니까 컨설턴트로 해결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개인으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개인이 10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아파트를. 근데 7억을 은행 차입금을 꼈습니다. 70%나 되죠? 좀 과도해 보이죠? 네네네. 70%? 그런데 이 7억에다가 이자율은 0% 곱하면 이자는 없고요. 자, 원금은
10억짜리 자산이 70억이 돼버리면 이제 부채는 자산이 70억이 됐고 아파트가 부채 차입금은 7억이에요. 이제 비중 몇 프로죠? 10%인가? 10%밖에 안 되죠. 아까는 70%였는데. 이렇게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한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게 사실은 자산 가치가 주식, 부동산 여러분들 암호화폐, 가상화폐까지 다 올랐어요. 안 오른 자산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원금, 부채 두 번째 키팩터, 원금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자산을 올려버렸고 그래서 일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거예요. 용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는 이런 논리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제 하락세다 꺾였다가 아니라 이 부채를 해결할 때까지는 이제부터는 더 무서운 건 야금야금 오르는 거예요. 차라리 일시 확 올라버리면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이거 사야 되네. 이거 이렇게 올랐으니까. 마치 우리 서울의 부동산처럼. 그죠? 그런데 약간 하다가 야금야금 올리는 2라운드가 시작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키팩터인 이자와 원금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관리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채와 자본의 비중을 늘리고 생각해보면 저는 본질에서 찾는데 이게 원래 자본주의의 본질이에요. 자본주의라는 게 부채 아니면 자본인데 항상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를 늘리고 자본이 따라오게끔 그러면서 삐그덕대지만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자본주의는 망했다 하면 돈 벌 기회를 매번 놓쳤던 거죠. 사실 주식시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낙천주의가 돈을 번다. 그렇죠. 네. 비관론자는 돈 못 번다. 그렇죠. 네.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 고객 중에 자산가가 있는데 자산가 할아버지 85세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사무실 와서 얄미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회계사 한국에선 돈 벌기 너무 쉬워.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IMF 왔잖아. IMF 왔더니 다 팔더라고 내 지인들까지 자산을. 그랬더니 나는 겁없이 부동산 하나 사고 우량한 주식 샀더니 부동산은 두세 배, 주식은 세네 배 오르더라고. 나는 이제 그만 벌어야지 은행 20년치를 벌었으니까. 그랬더니 글로벌 금리가 오더래요. 나는 당연히 여기서는 안 팔 줄 알았는데 글로벌 금리 때 주식 하시면 다 아시죠? 2008년 때 주식 그냥 폭락이었습니다. 다 팔 때 본인은 쓸어 담았대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또 20년치 은행 수익률을 벌었으니 이제 욕심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오더래요.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2020년 3월에 주가가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분은 쓸어 담았고요. 무슨 얘기냐면 리더님이 딱 말씀해 준 대로 2008년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무너질 리는 없어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극단으로 안 좋으면 결국은 돈을 풀어서 복식부계에서 자산가치 오른다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대신 우량한 자산에 여러분들은 돈을 버실 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이 달란트 투자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이제 워낙 투자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있잖아요. 심지어 주식도 요즘 조금 시들해지고 막 코인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옆에서 자산가들을 보면서 자, 본인만의 기준은 잡으셔야 된다. 지금 시점으로는 내가 인플레, 단기적으로 인플레가 오니까 경기 민감주를 좋아하느냐? 아니, 제가 말하는 스타일로 중기적이다. 최소한 1년 넘어가는 3년. 그럼 나는 차라리 이 시기에 성장주가 조정오면 중기적으로 보고 성장주를 택할 것이냐? 최소한 이 정도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자산시장에서 들러리 되십니다. 왜? 경기 민감주 뜬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조선주, 정유화학 다 올랐어요. 소비재까지, B2C. 근데 거기에서 올라탈까 말까? 늦었고요. 그리고 나서 성장주 다음에 다시 오르면 또 그때 올라타고.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인플레이션에 왜? 미래를 모르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 결국 금리도 오를 것이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뜰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연구를 하시고 아니다.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왜? 전월 대비 매년 4% 오른다는 거 오히려 그게 완전히 호황이겠지. 그 정도 힘들다. 장기 저성장을 믿는다면 성장주, 조정 왔을 때 이 정도의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에서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편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그 원칙대로
행동하시는 게 중요하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리저리 또 쓸려다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나와주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성섭 회계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